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들고 있던 태블릿을 빼앗다시피 가져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딸이 보낸 해안가 사진 속 오른쪽 구석에 서 있는 남자의 뒷모습. 그 어깨선, 머리 모양, 그리고 왼쪽 귀의 특징적인 흉터까지. 7회 동안 시신조차 찾지 못했던 제 아들 민규였습니다. 여보, 이 사람 민규 같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더 확대하니 셔츠 색깔과 패턴까지 민규가 늘 좋아하던 스타일이었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7년간 꿈에서도 수없이 보았던 아들의 모습이 제주도, 그것도 2개월 전 이사간 우리 딸 민지가 우연히 찍은 사진 속에 있다니. 실종 신고, 전단지, TV 출연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흔적조차 찾지 못했던 24살 아들이 이제는 31가 되어 딸의 카메라에 포착된 것입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운명일까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만약 정말 민규라면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 기억을 잃은 걸까? 의도적으로 숨은 걸까? 그리고 왜 하필 딸이 이사간 제주도였을까?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당장 제주도로 가야 했습니다. 7년 만에 찾아온 희망의 끈을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65안역만입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평생을 살았고 중학교 국어교사로 35해를 지내다 은퇴한 지 이제 3년이 되어갑니다. 요즘 저희 동네는 여름비가 자주 내립니다. 창문을 열면 비 내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럴 때면 아내 정수기는 항상 차를 내립니다. 우리는 오래된 습관처럼 비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십니다. 말은 없지만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민규가 비를 좋아했으니까요. 우리 아들 민규는 7년 전 24살 때 사라졌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다니던 시기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금요일이었습니다. 퇴근 후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했고 그게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집에서 자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오후가 되어도 일요일이 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민규 친구들에게 연락했더니 금요일 밤 10시경 헤어진 후 아무도 민규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민규의 핸드폰은 마지막으로 한강 근처에서 신호가 잡혔다가 꺼졌다고 했습니다. 남산타워가 내려다 보이는 술집에서 친구들과 헤어진 후 한강으로 향했던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민규는 평소 술을 즐기지 않았고 그날도 과음하지 않았다고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우울한 기색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신나 보였다고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한강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CCTV, 교통카드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모든 단서가 그날 밤 11시 이후로 끊겼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처음 몇 개월은 전단지를 붙이고 민규가 갈 만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점점 희망이 사라져갔습니다. 1년이 지나자 경찰은 미해결 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아내는 아들 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매일 먼지를 닦고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마치 오늘 당장 민규가 돌아올 것처럼요. 저는 밤마다 옥상에 올라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젊은 시절 끊었던 담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며 민규가 어딘가에서 같은 별을 보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우리 딸 민지는 오빠의 실종으로 가장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둘은 4살 차이로 유독 가까웠습니다. 민지는 자책했습니다. 그날 오빠와 통화했던 자신이 뭔가 눈치채지 못했다고요. 대학원 공부를 중단하고 실종자 가족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는 듯 했습니다. 시간은 참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2년, 3년. 그리고 5년이 지났을 때 민지가 준호라는 청년을 소개했습니다. 실종자 가족 모임에서 만난 사람으로 10년 전 행방불명된 누나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두 사람은 1년 후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민규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지만 딸의 새 출발을 축복해주고 싶었습니다.
결혼 후 1년 동안 서울에서 살던 민지 부부는 제주도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준호가 제주에서 IT 관련 일을 하게 되었고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민지의 오랜 꿈도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민규가 대학생 때 혼자 배낭여행을 다녀온 곳이기도 했습니다. 돌아와서 며칠 동안 제주의 바다와 바람에 대해 이야기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민지는 제주에서의 생활을 시작하며 종종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새로 꾸민 집, 근처 해변마트에서 산 싱싱한 해산물. 때로는 영상통화로 창문 너머 바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딸이 새로운 곳에서 조금씩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에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 그 사진을 받았습니다. 민지가 집 근처 해안가 산책로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일몰 시간이었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수평선, 그리고 오른쪽 구석에 작은 카페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카페 앞에 서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해안가니 당연히 사람들이 사진에 찍힐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녁 식사 후 다시 그 사진을 보게 되었고 그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의 뒷모습, 키, 어깨선, 머리 모양.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7년 동안 꿈에서도 수없이 보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을 확대해보니 흐릿했지만 남자가 입고 있는 셔츠의 색과 패턴까지 민규가 좋아하던 스타일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더 확대하며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의 왼쪽 귀. 민규는 어릴 적 사고로 왼쪽 귓불에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 확실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 특징적인 귓불 모양이 같아 보였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민규의 옛 사진들을 찾아 비교해봤습니다. 키, 체형, 서 있는 자세.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사진 속 사람은 뒷모습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정말 민규일까? 맞다면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 기억을 잃은 걸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숨은 걸까? 왜 하필 제주도였을까? 민지에게 말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제가 가리킨 남자의 뒷모습을 보자 커피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내도 느낀 것입니다. 저와 같은 직감, 같은 확신을. 여보, 이 사람, 민규 같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회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했습니다. 민지에게 바로 말해야 할까?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오빠를 찾았다고 하면 민지가 또 상처받을까 두려웠습니다. 게다가 민규가 정말이라면 왜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직접 제주도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지에게는 그냥 보고 싶어서 방문한다고만 말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가방을 꾸리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민규의 사진을 지갑에 넣었습니다. 7년 전 모습과 어떻게 달라졌을지, 그가 정말 우리 아들이라면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모든 게 막막했습니다. 제주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아내와 함께 민규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민규의 겨울 코트를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민규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규의 책상에 앉아 그가 남긴 메모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평범한 일상과 업무 관련 메모뿐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민규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우리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두려움이 공존했지만 7회 만에 찾아온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김포공항에 도착해 제주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구름과 바다를 바라보며
민규가 혼자 이 하늘길을 지나 제주에 정착했을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더 뛰었습니다. 아내는 내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하자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지만 딸은 진심으로 반가워했습니다. 민지의 뒤에는 사위 준호가 서 있었고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함께 차에 올라 민지 부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제주의 풍경이 지나갔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사진 속 그 사람뿐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생각 그렇게 하세요? 얼굴이 심각하신데. 민지의 말에 급히 표정을 바꿨습니다. 아니, 그냥 제주 공기가 좋구나 싶어서. 아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내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에는 같은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지의 집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집이었고 창문 너머로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거실 벽에는 제주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중에는 제가 봤던 그 사진도 있었습니다. 눈이 자연스럽게 그 사진으로 향했고 사진 속 남자의 뒷모습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다른 사진들도 살펴봤습니다. 이 사진들 내가 다 찍은 거니? 가능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제주도에 와서 취미로 사진 찍기 시작했어요.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사진 있으세요? 순간 그 사진을 가리키고 싶었습니다. 저기 있는 남자가 너의 오빠가 아닐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확신도 없이 민지에게 희망을 주었다가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 예쁘구나. 특히 이 해안가 사진이 멋지네. 아내가 제 대신 자연스럽게 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민지는 웃으며 그 사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때 정말 예쁜 노을이었어요. 저 해안가 산책로는 집에서 15분 거리에 있는데 저녁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근처에 작은 카페도 있어서 커피 마시기도 좋아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카페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 온 신경이 집중됐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 우리도 같이 가볼까? 바다도 보고 커피도 한잔하고. 민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내일 저녁에 같이 가요. 일몰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날 밤 민지와 준호가 잠든 후 아내와 나는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일 저녁이면 정말 민규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 정말 민규라면 왜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가능성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기억상실, 의도적인 회피, 또는 그저 닮은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직감은 그가 우리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해안가에 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일단 카페를 찾아봐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민규인지 확인해야죠. 우리는 웃는 모습, 걷는 모습, 말투 등 민규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7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 아들이라면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서로를 안심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제주의 유명한 곳들을 구경시켜주겠다며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즐겁게 관광을 했지만 내내 머릿속은 저녁에 있을 해안가 방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민지에게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딸, 혹시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 중에 서울에서 온 사람 많니? 네. 글쎄요. 요즘 제주도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긴 해요.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은퇴하면 제주도에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서. 민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실은 동네 카페 주인분이 서울에서 오신 것 같아요. 저녁에 가려는 그 해안가 카페예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 주인, 혹시 사진 속 그 사람이 카페 주인일까요? 아, 그래. 어떤 분인데?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커피는 정말 맛있게 내리시는데
항상 조용하시고 가끔 바다만 멍하니 바라보고 계세요. 아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규는 원래 조용한 성격이었고 대학 시절부터 커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방 한 구석에 작은 핸드드립 세트도 있었고 종종 직접 내린 커피를 가족들에게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오후 내내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관광지를 다니는 동안에도 시계만 자꾸 확인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마침내 그 해안가로 향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멀리 수평선 위로 붉은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일몰을 감상하고 있었고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기에요, 아버지. 제가 좋아하는 카페. 민지가 가리킨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작고 아담한 카페였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내부가 보였고 몇몇 손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뒤에 서 있는 사람.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들어가 볼까?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가 앞장서서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종소리와 함께 우리가 들어가자 카운터에 있던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는 분명 민규였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 눈빛은 변함없었습니다. 다만 얼굴은 더 성숙해졌고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자 잠시 굳었습니다. 눈이 커지며 놀란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가 기계적으로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규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메뉴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아메리카노 4잔 주세요. 그 사이 저와 아내는 민규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규도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람, 두려움, 그리고 그리움. 혹시 서울에서 오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오래전에요. 저희도 서울에서 왔어요. 딸이 여기 살아서 놀러 왔죠. 민규의 시선이 민지에게 향했습니다. 그때 민지가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지는 처음에는 평범하게 미소 지었지만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언가를 인식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기. 민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그 순간 민규는 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잠시만요. 주문 준비할게요. 그는 서둘러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 오빠 같아요.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민지도 느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느낀 것입니다. 저 사람이 민규라는 것을. 우리도. 그래서 온 거란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네.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보낸 사진에서 우연히 저 사람을 봤어. 너무 민규를 닮아서. 확인하고 싶었단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정말 오빠일까요? 확실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눈빛, 목소리. 틀림없어. 민규는 여전히 카운터에서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등이 굳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민지가 물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직접 물어보는 게 어떨까요? 정말 민규 씨가 맞는지.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7년 동안 찾아다녔던 아들, 오빠가 정말 이곳에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민규가 커피를 들고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테이블에 내려놓는 순간 아내가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민규야. 정말 너구나. 민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딸이 보낸 사진에서 너를 봤단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규의 손목에는 여전히 아내의 손이 얹어져 있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 순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민규가 말했습니다. 그는 카운터로 돌아가 동료로 보이는 젊은 여성에게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그녀는 놀란 눈빛으로 우리를 한번 쳐다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규는 앞치마를 벗고 카페 뒤편의 문을 가리켰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얘기할 곳이 있어요. 우리는 말없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카페 뒤편에는 작은 테라스가 있었고 그곳에서는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해는 이미 수평선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하늘은 짙은 남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민규는 테라스 구석의 테이블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우리 넷과 그 총 5명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파도 소리만이 침묵을 채웠습니다. 정말 민규 오빠 맞아요?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 한마디에 민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내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민지가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왜 연락 안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요? 경찰에 신고하고 실종자 포스터 붙이고 TV에도 나가고 7년 동안 매일매일. 민규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에는 왼쪽 새끼손가락에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야구하다가 다친 상처였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확실히 우리 아들 민규였습니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민규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모든 기억을 잃었었어요. 기억을 잃었다고.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민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친구들과 헤어진 후 한강으로 걸어갔어요.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심했거든요. 바람 좀 쐬려고 갔던 건데.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다음은 기억이 잘 안 나요. 누군가에게 맞았던 것 같아요. 강도였는지 아니면 그냥 술 취한 사람들이었는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제 이름도 어디 사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아내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왜 경찰은 내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니? 제 지갑과 핸드폰이 모두 사라졌어요. 신분증도 없었고 그냥 강가에 쓰러져 있는 저를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지방의 작은 병원이었는데 거기서도 제대로 된 검사를 하지 못했나 봐요. 민규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 일을 겪었다니. 그럼 어떻게 제주도까지 오게 된 거예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민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옆 병상에 계셨는데 저를 불쌍히 여기셨나 봐요. 퇴원할 때 제주도에 사는 자신의 친구를 소개해 주셨고 그분이 저를 이곳으로 데려왔어요. 처음에는 작은 어촌에서 일했고 그러다 커피에 관심이 생겨서 내가 원래 커피를 좋아했었지. 제가 말했습니다. 대학 때부터 핸드드립 세트도 갖고 있었고 민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래서인가? 처음 커피를 배울 때 손이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자신의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새로운 삶을 살아왔다니. 그럼 지금은 기억이 돌아온 거예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민규는 머리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에요.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약 2년 전부터 플래시백처럼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떤 가족의 얼굴이 보였고 그 다음에는 서울의 풍경들. 그리고 민규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그때부터 찾아보려고 했니?
아내가 희망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왜 그 삶을 잊게 되었는지. 기억이 돌아올수록 불안했어요. 제가 정말 돌아가도 되는 사람인지. 무슨 소리니, 민규야?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넌 우리 아들이야. 우리 가족이고. 민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나쁜 일을 했던 건 아닐까? 그래서 공격당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가 민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민규야. 넌 항상 착한 아이였어. 회사에서도 인정받던 사람이었고, 내가 사라진 후 내 상사와 동료들도 많이 찾아다녔단다. 민규의 표정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정말요? 저 좋은 사람이었나요? 물론이지.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니까. 민규는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그가 울도록 기다렸습니다. 7년 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오빠가 여기 있는 줄 몰랐죠? 제가 여러 번 이 카페에 왔는데. 민규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주로 주방에 있어요. 바리스타가 한 명 더 있어서 그 친구가 주로 카운터를 맡고, 그날은 그 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워서 제가 나온 거였어요. 운명이었나 봐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규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아, 저는 민지 남편이에요. 준호라고 합니다. 민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내 동생이 결혼했구나. 축하해, 민지야. 민지는 울면서도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해가 완전히 지고 테라스에는 작은 조명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흩뜨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7년간 찾아 헤매던 아들이 이렇게 제주도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니. 민규야, 집에 돌아올 생각 있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규는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제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여기서의 삶도 있고, 갑자기 모든 걸 바꾸는 게 두렵기도 해요. 그 말에 실망이 밀려왔지만 이해했습니다. 민규에게는 이곳에서의 7년이라는 세월과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순간에 버리라고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아, 서두를 필요 없어. 아내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편할 때 돌아오길 기다릴게.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다는 거야.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해. 민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기억했다면 찾아갔을 텐데. 이제 찾았으니까 괜찮아. 제가 민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가 내 연락처라도 알 수 있을까? 가끔 안부라도 물을 수 있게. 민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그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7년 만에 아들의 연락처를 갖게 되다니. 내일 시간 되면 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민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집으로 초대하고 싶어요. 작지만. 물론이지. 우리 모두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민규의 카페를 나와 민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모두 말없이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너무나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민지의 집에 도착해서도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민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지는 내일 오빠의 집에 갈 생각에 들떠 있었고, 아내는 여전히 눈물을 훔치며 아들을 다시 찾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살아있다니. 저도요, 어머니. 민지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빠가 정말 제주도에 있었다니. 그것도 제가 이사 온 곳에. 운명이라는 말이 절로 떠올랐습니다. 민지가 제주도로 이사 오지 않았다면
그 사진을 찍지 않았다면 우리는 민규를 찾지 못했을 겁니다. 밤늦게까지 우리는 내일 만날 민규에 대한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저는 7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민규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음식을 해볼까 했지만 지금의 민규가 같은 취향을 가졌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결국 간단한 선물만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민지는 오빠의 집에 갈 생각에 들떠 있었고 준호도 처음 만나는 처남에 대한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우리는 민규가 알려준 주소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그의 집은 해안가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이는 2층짜리 작은 빌라였습니다. 여기가 오빠 집이구나. 민지가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약속 시간이 되자 우리는 민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규가 나타났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단정한 차림이었고 표정도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규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플한 가구들과 벽에 걸린 몇 장의 풍경 사진들. 그 중에는 한강의 야경도 있었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증거였을까요? 앉으세요. 차 준비할게요. 민규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도와줄까? 아내가 물었습니다. 민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세요. 아내가 부엌으로 향했고 민지와 준호, 그리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며 민규의 7년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책장에는 커피 관련 서적들이 꽂혀 있었고 작은 테이블 위에는 핸드드립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민규 씨가 쓰는 거군요. 준호가 핸드드립 세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네. 오빠는 대학생 때부터 커피에 관심이 많았어요. 민지가 답했습니다. 기억은 잃었어도 취향은 남아있나 봐요. 부엌에서 아내와 민규의 조용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했지만 그들만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아내와 민규가 차와 간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내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분명 둘 사이에 감정적인 대화가 있었을 겁니다. 자, 여기 커피랑 차가 있어요. 민규가 테이블에 트레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내린 커피예요. 우리는 각자 음료를 받아들고 테이블 주변에 둘러앉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민규야,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이 어느 정도까지 돌아왔니? 민규는 자신의 커피잔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아요. 조각조각 떠오르는 기억들이에요. 가족과 함께했던 순간들, 학교에서의 일들, 대학 시절.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비어 있어요. 특히 실종 직전의 일들은 거의 기억나지 않아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지? 제가 물었습니다. 민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뭔가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그는 머리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기억나지 않아요. 괜찮아, 서두를 필요 없어. 아내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기억이 돌아올 거야.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카페 일 말고도 다른 일도 해요? 민규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카페 일이 주업이에요. 처음에는 작은 어촌에서 배수리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 커피에 관심이 생겨서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2년 전부터는 지금의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주인님이 좋으신 분이라 많이 배우고 있죠. 친구들은? 제가 물었습니다. 몇 명 있어요. 대부분 카페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주도에 이주해 온 사람들도 많고.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깊은 관계는 별로 없어요. 항상 뭔가 빠진 느낌이 들어서 사람들과 깊이 교류하는 게 어려웠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7년을 살아왔다니. 혹시 여자친구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규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몇 번 만남이 있긴 했지만 제가 제 과거에 대해 설명할 수 없으니까 관계가 깊어지기 어려웠어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점점 예전의 민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투, 몸짓, 생각하는 방식. 기억은 잃었을지 몰라도 그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궁금했는데 민규가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는 어떻게 민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준호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실종자 가족 모임에서 민지 씨를 만났어요. 제 누나도 10년 전에 실종됐거든요. 민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누나는 찾으셨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민규야, 준호는 우리 가족을 많이 도와줬어.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사라진 후 민지가 많이 힘들어했는데 준호가 곁에서 큰 힘이 되어 주었지. 민규는 준호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없는 동안 우리 가족을 돌봐주셔서. 준호는 감동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 가족을 이해해 주시는 분들을 만나서 제가 더 감사했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민규는 제주도에서의 생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고, 우리도 서울에서의 지난 7년을 이야기했습니다. 아픔과 그리움이 담긴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희망과 기쁨이 함께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민규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간단한 요리를 준비했어요. 도와주실래요? 우리 모두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민규가 준비한 재료들로 함께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민규의 손놀림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내가 요리하는 모습이 아버지랑 정말 닮았구나. 아내가 감탄했습니다. 민규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요리를 잘하세요? 그럼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주말마다 가족을 위해 요리했지. 특히 파스타를 잘 만들었어. 민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파스타를 자주 해먹어요. 특히 크림 파스타가 제일 자신 있는데. 그건 내가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하던 거였어. 제가 말했습니다. 민규는 잠시 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처음 파스타를 만들었을 때 이상하게 익숙했거든요. 손이 알아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몸의 기억이 마음의 기억보다 더 오래 남는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민규의 의식은 과거를 잊었을지 몰라도 그의 몸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준비한 점심을 먹으며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창시절의 추억, 가족여행의 기억들. 민규는 가끔 그랬던 것 같아요라며 희미하게 떠오르는 기억에 반응했습니다. 식사 후 민규는 우리에게 작은 사진첩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주도에 온 이후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처음 어촌에서 일할 때의 모습,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 날의 사진, 그리고 제주의 다양한 풍경들. 이 사진들이 제 새로운 기억이에요. 민규가 말했습니다. 이름도 가족도 기억하지 못한 채 시작한 삶이었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매일 그를 그리워하는 동안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새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민규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서울로 돌아올 계획은 있어? 민규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여기서의 삶도 있고 아직 완전히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고 갑자기 모든 걸 바꾸는 게 두렵기도 해요. 서두를 필요 없어, 민규야. 아내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 민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부모님을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해서 내 잘못이 아니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다는 거야. 그걸로 충분해. 민지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오빠, 당장 서울로 돌아오기 어렵다면 우선 자주 연락하는 건 어때요? 가끔 서울에 오거나 우리가 제주도에 자주 내려오거나. 민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다시 가족으로 지내면서 기억도 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첫 번째 재회의 날을 보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7년의 공백을 하루 만에 메울 수는 없겠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때 우리는 민규의 집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서울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작별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자주 연락할게요. 민규가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곧 서울에도 한번 방문할게요. 우리 집도 보고 싶고 언제든지 환영이야, 아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민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7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헤어지는 순간 민규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 진짜 이름이 민규라고 하셨죠? 그래, 김민규.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김민규. 그가 천천히 자신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그건 내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거야. 제가 설명했습니다. 언젠가 널 크게 빛날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셨지. 민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시 그 이름에 걸맞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민규와 작별했습니다. 민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우리는 모두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잠겼습니다. 행복감과 안도감, 그리고 앞으로의 불확실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민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빠가 정말 돌아올까요? 그럴 거야. 제가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분명 돌아올 거야. 서울로 돌아온 후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7년 동안 닫혀있던 민규의 방문을 활짝 열었고 아내는 매일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희망 없이 하는 의식이 아니라 언젠가 돌아올 아들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정원을 다시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민규가 어릴 적 함께 심었던 나무는 어느새 집 지붕보다 높이 자라 있었습니다. 민규와는 매일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자로 시작했지만 점차 전화통화와 영상통화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종종 제주의 풍경 사진을 보내주었고 우리는 집안의 변화나 동네 소식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대화도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귀경 후 약 한 달이 지났을 때 민규에게서 특별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기억이 더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대학 졸업식 날 우리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 생생하게 보였어요. 아버지가 파란 넥타이를 메고 계셨고 어머니는 분홍색 한복을 입고 계셨죠.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기억이었습니다. 맞아, 민규야. 정확히 그랬어. 내가 기억력이 좋다고 다들 놀랐었지. 전화기 너머로 민규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꿈에서 깨고 나서 갑자기 많은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고등학교 때 축구부 활동했던 일, 대학 입학하고 처음 혼자 자취했던 원룸, 졸업 후 첫 회사 면접 봤던 날. 아내에게 전화를 바꿔주었습니다. 아내는 민규와 이야기하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의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규의 기억은 급속도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빈틈이 있었고 특히 실종 당일의 일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자신의 정체성과 과거에 대한 더 많은 부분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규가 서울을 방문하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짧은 2박 3일 일정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민규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준비했고
저는 공항에 마중 나갔습니다. 도착 게이트에서 민규를 발견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7년 만에 우리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저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민규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낯설지만 동시에 너무나 익숙한 포옹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규가 내리는 것을 보자 뛰어나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민규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모든 것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거실의 가구 배치,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 모든 것이 그에게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듯 했습니다. 정말 변한 게 없네요. 그가 감탄했습니다. 아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렸으니까. 내가 돌아올 것을 알았으니까. 민규는 자신의 방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내 방이잖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민규는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방은 7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 필기구들, 책장에 책들, 벽에 붙은 포스터까지. 아내가 매일 먼지를 닦고 관리했기 때문에 오래된 느낌도 없었습니다. 민규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그가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 다이어리군요. 아내와 저는 문간에 서서 민규를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프라이버시를 원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민규는 우리에게 손짓했습니다. 같이 봐요. 혹시 이 안에 실종 전에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민규 옆에 앉았고 그는 다이어리의 마지막 페이지들을 펼쳤습니다. 실종 직전 날짜의 기록이었습니다. 정연과 회의, 프로젝트 검토, 자료 확인. 민규가 자신의 필체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멈췄습니다. USB, 회사 자료, 이상한 거래 내역 발견. 민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억이 나기 시작해요. 회사에서. 제가 회계부에서 일하면서 이상한 거래 내역을 발견했어요. 누군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날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민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친구들과 만나기 전에 상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런데 상사가 이상하게 반응했어요. 조용히 하라고. 그게 마음에 걸려서 술자리에서도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강에 간 거구나. 아내가 물었습니다. 네. 머리를 식히러요. 그런데 거기서 민규는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두통이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 절 따라왔어요.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회사 사람. 그런데 이름이. 민규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머리를 잡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절 공격했던 것 같아요. 강으로 밀었던 건지. 아내가 놀라서 민규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리하지 마, 민규야. 천천히 생각해도 돼. 민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죄송해요. 아직 완전히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나 봐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제가 뭔가 회사의 비리를 발견했고 그 때문에 누군가 저를 해치려 했다는 거예요. 이 말에 저는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우리 아들이 옳은 일을 하려다 이런 일을 당했다니. 경찰에 알려야 하지 않을까? 제가 말했습니다. 민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7년이 지났고 제 기억도 완전하지 않고 그 회사도 5년 전에 다른 기업에 인수됐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내게 이런 짓을 했는데 그냥 넘어갈 순 없어. 제가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민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살아있고 기억도 돌아오고 있고 가족과 다시 만났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의 말에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민규가 옳았습니다. 복수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하게 된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민지와 준호도 합류했고 테이블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민규는 제주도에서의 생활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했고 민지는 오빠에게 그동안의 자신의 삶을 들려주었습니다. 식사 후 민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서울에 돌아오는 것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모두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제주도의 삶도 좋지만 역시 이곳이 제 집이에요. 가족이 있는 곳이 제 자리라고 생각해요. 아내가 기쁨에 찬 눈으로 민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니 민규야? 네, 민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카페 일은 여기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바로는 어렵겠지만 몇 달 내로 서울로 돌아오려고 해요. 우리는 모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민지는 너무 기뻐서 오빠의 목을 끌어안았고 준호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민규가 말했습니다. 제 신원에 관한 문제요. 법적으로 저는 아직 실종자 상태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 민규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받을 거야.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내 신분을 회복하도록 도울게. 고마워요, 아버지. 민규가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민규는 자신의 오래된 침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7년 만에 자신의 방, 자신의 집에서 보내는 밤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가 편안히 잠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그가 잠든 모습을 확인하던 것처럼요. 드디어 우리 아들이 돌아왔네요. 아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네, 드디어. 제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변호사를 만나 민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실종자 신분 회복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의학적 검사, 신원 확인, 법원 신청 등 여러 단계가 필요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서에도 방문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민규를 보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7년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실종 사건이 마침내 해결된 것이었으니까요. 민규는 자신이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당시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회사 비리에 대한 의혹도 포함해서요. 형사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가능한 한 조사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일간의 서울 방문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민규는 제주도로 돌아가야 했지만 이제는 작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약속했습니다. 몇 달 내로 서울로 돌아와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라고. 공항에서 그를 배웅하며 아내는 민규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물건들이야.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동안 가지고 있으렴. 민규는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 그가 아끼던 오래된 야구 글러브, 첫 월급으로 산 손목시계, 그리고 가족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꼭 돌아올게요. 민규가 약속했습니다. 이제 정말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를 끌어안고 배웅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별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기대와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7년 전 아들을 잃고 어두웠던 하늘이 이제는 밝고 푸르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곧 돌아올 거예요. 아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로. 제가 대답했습니다. 민규가 제주도로 돌아간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민규의 신분 회복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경찰 조사도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7년이 지난 사건이라 증거 확보가 어려웠지만 민규의 진술과 다이어리에 적힌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회사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민규는 제주도에서의 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주인은 오히려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신도 과거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며 민규의 새 출발을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민규가 살던 집은 계약이 끝나가고 있었고 짐도 조금씩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민규가 서울에 돌아오면 어떤 일을 할지 함께 고민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커피를 만들던 경험을 살려 작은 카페를 열어보는 것은 어떨까 제안했고 민규도 그 생각에 긍정적이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적당한 상가 건물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민규가 서울로 돌아오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짧은 방문이 아닌 완전한 귀환이었습니다. 민규는 대부분의 짐을 택배로 보냈고 가장 소중한 물건들만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공항에는 우리 부부뿐 아니라 민지와 준호도 함께 마중 나왔습니다. 도착 게이트에서 민규가 나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제야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에게 걸어왔습니다. 정말 돌아왔구나.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네, 이제 정말 집에 왔어요. 민규가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민규는 창밖의 서울 풍경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7년 사이 도시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건물들이 생겨나고 거리의 모습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낯설면서도 익숙하네요. 민규가 말했습니다. 기억 속의 서울과 지금의 서울이 겹쳐 보여요. 집에 도착해서 민규는 자신의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방문이 아닌 그의 생활 공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민규가 좋아하던 음식들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식탁을 채웠고 우리는 오랜만에 정말 가족다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중에 민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주도에서 올라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일이 있어요. 뭔데? 제가 물었습니다. 그 카페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혹시 그날 사진 속에 저를 발견하게 해준 그 장소에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요. 민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찾았어요? 민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하지만 그곳에 서 있으니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제가 무의식적으로 그곳을 찾아갔던 것처럼요. 어쩌면 잃어버린 기억 속에서도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 있었던 게 아닐까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도 매일 너를 그리워했단다. 알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그리움이 끝났어요. 민규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규의 새로운 서울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법적 신분 회복을 위한 절차였습니다. 의학적 검사, 신원 확인, 법원 심리 등 복잡한 과정이었지만 한 단계씩 차근차근 진행해 나갔습니다. 민규의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카페 창업을 위한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동네 근처에 적당한 상가를 발견했고 계약을 위한 협상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민규는 자신만의 카페 콘셉트를 구상하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억이라는 이름은 어떨까요? 민규가 제안했습니다. 잃어버렸던 기억을 되찾은 제 이야기처럼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억을 선물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우리는 모두 그 이름이 완벽하다고 동의했습니다. 민규의 경험이 담긴 의미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한편 민규의 실종과 관련된 경찰 조사에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당시 민규가 근무했던 회사의 전 임원이 비리 혐의로 이미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민규의 실종과 연관성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임원이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민규가 이를 발견했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민규를 공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형사가 우리 집을 방문했을 때 민규는 그 임원의 사진을 보고 기억이 완전히 되살아났습니다. 맞아요, 이 사람이었어요. 민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강에서 저를 발견하고 뒤따라왔어요. 제가 발견한 회계 자료에 대해 어떻게 알았느냐고 다그쳤고 제가 이미 상사에게 보고했다고 하자 갑자기 저를 강으로 밀었어요. 그 후에 기억나는 건 없나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민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빠졌던 기억, 그리고 필사적으로 수영했던 기억이 희미하게 나요. 그 후에는 깨어났을 때 이미 병원이었고
제 기억은 사라져 있었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진술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임원은 이미 다른 혐의로 구속 상태니 이 사건도 함께 처리될 겁니다. 민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년간의 미스터리가 마침내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미래의 희망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민규가 말했습니다. 7년 전 제가 강에 빠졌을 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가족 곁으로 돌아오게 되다니. 그건 기적이에요, 오빠. 민지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운명이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제주도에 흘러갔고 민지가 그곳으로 이사했고 내가 그날 카운터에 서 있었고 그 사진에 내가 찍혔다는 것.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내가 동의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이는 건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나 봐요. 일주일 후 민규의 법적 신분이 공식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신문에는 작게나마 7년 만에 돌아온 실종자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민규는 자신의 경험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카페 계약도 성사되었고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규는 매일 공사 현장을 방문하며 자신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제주도에서의 경험을 살려 특별한 블렌드 커피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귀환리턴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민규의 카페 기업은 개업 첫날부터 성공적이었습니다. 가족, 친구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은 지역 주민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민규는 바리스타로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가요? 민규가 제게 첫 번째 커피를 대접하며 물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맛있구나. 제주의 바람과 서울의 추억이 함께 느껴지는 것 같아. 민규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제가 원했던 거예요. 제 여정의 모든 부분을 담아내고 싶었거든요. 카페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민규의 일상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주 일요일마다 우리 집에서 가족 식사를 함께했고 가끔은 민지와 준호도 합류했습니다. 잃어버렸던 7년의 시간을 메우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카페 오픈 3개월 후 민규가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요. 민규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카페 단골 손님인데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러 오는 분이에요. 이름은 수진이고 근처 출판사에서 일하는 편집자예요. 아내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니?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놀라기보다는 이해해 주었고 서로 대화하는 게 너무 편하네요. 언제 우리에게 소개해 줄 수 있겠니? 제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가족 식사에 초대해도 될까요? 민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는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와 저는 베란다에 나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7년 전에는 이런 날이 다시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돌아와 자신의 일을 찾고 새로운 사랑까지 만나다니.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지고 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민규의 실종이 꿈이었고 지금의 행복이 현실이 아닐까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민규가 보낸 사진, 그의 카페 기억의 명함,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채워진 가족 식탁을 보며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확인합니다. 민지가 제주도로 이사가지 않았다면, 그날 그 사진을 찍지 않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사진 속에서 민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은 때로 믿기 힘든 우연과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기적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을 슬퍼하기보다 함께할 미래를 기대합니다. 민규의 말처럼 그리움은 이제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사랑과 감사, 그리고 앞으로의 행복한 시간들 뿐입니다.
아버지, 며칠 전 민규가 말했습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했던 그 7년 동안 아마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계속 가족을 찾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날 그곳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민지의 사진에 찍히기 위해서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랑의 끈은 기억보다 강하다고. 민규가 자신이 누구인지 잊었을 때도 그의 영혼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 집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아내는 내일 있을 가족 식사를 위해 장을 봐왔고 저는 정원에 오랜만에 새 꽃을 심었습니다. 민규의 방에서는 잔잔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완벽한 저녁입니다. 여보, 아내가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네,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대답합니다. 아름다운 기적은 가끔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딸이 보낸 사진 속 배경에서 7년 전 실종된 아들을 발견한 우리 가족의 이야기처럼요.